네,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선 중간고사 잘 보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와가지고 답안지를 받아야 가야 되거든요. 이따 쉬는 시간에. 그래서 받은 다음에 채점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중간시험, 그래서 채점을 해봐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이름도 학번도 다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학번만 이렇게 나타내면 또 그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뭐 1등, 2등, 3등은 이제 이름 놔두고 그래도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요즘은 다 그냥 비공개로 하고 제가 성적 분포만 이렇게 좋은 성적부터 쭉 나열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요거 시험지랑 그거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뭐 주관식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다시 한번 봐주세요. 뭐 이렇게 의신청이라 할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객관식이니까 뭐 딱 그런 건 없지 않을까 해요. 대신 우리가 이제 중간 시험을 채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8주차 우리 강의 거기 보시면은요. 8주차 제가 문제랑 이 답을 업로드를 할게요. 문제랑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된 거를 업로드를 할 테니까 자기가 이제 뭐 시험을 대충 또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지는 다음 주에 나눠드리긴 하는데 답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요. 의견을 뭐 이의신청이라 할까? 제시를 해주세요. 나는 이게 답이 2번인데 3번도 답인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으면은 해주시고 의견을 제시해주면 또 거기다가 뭐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댓글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보니까 절대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평가면 90점 넘으면 A 이상 A뿔 주고 80, 70 현재는 머릿속에는 그렇게 넣어놨어요. 왜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90점을 넘은 것 같아. 아닌가요? 그래서 90점 정도 할 건데 혹시 뭐 알아요? 내가 점수가 공부를 빡세게 아주 열심히 했는데 한 70 될 것 같아. 그럼 C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전체적인 성적을 분포를 본 다음에 분포를 잘 봐서 원래 이제 절대평가 겸 상대평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상위 30%까지 봤더니 그게 90점이 아니라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럼 80점 이상 정도를 A뿔로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30% 정도를 A뿔로 할 건데 근데 우리가 시험이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점수를 더 올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달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댓글당 제가 플러스 알파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필요 없어. 나는 100점이니까 그냥 아유 뭐 저런 거 귀찮게 댓글 다느니 아예 공부를 더 빡세게 해서 100점 맞아 버리지. 이런 분들은 그냥 안 다셔도 돼. 그냥. 근데 아유 요건 좀 요렇게 해서 복습과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달면은 뭐 아직은 뭐라 얘기하기엔 그래요. 댓글 하나당 몇 점 줄 겁니까? 그건 몰라요. 댓글 봐서 여러분들의 호응도랑 이런 걸 봐가지고 댓글의 퀄리티가 중요합니까? 뭐 퀄리티를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의견 제시한 거에 대한 개수를 먼저 우선순위로 할게요. 그래서 많이 댓글 이상한 데서 댓글 다지 마시고 여기서 댓글을 다세요. 아셨죠?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달면 제가 가산점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문제를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한번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댓글도 괜찮고요. 그냥 의견을 제시해도 괜찮고요. 아셨죠? 별거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채점 성적 분포는 제가 뭐 주말까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렇게 시험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3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2번이나 썼네. 뭐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보시고 오늘 진도는요. 소득분배 쪽 나갈 건데 저 뒤에 환경정책과 관련한 편입과 비용 거기 조금 그냥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겠죠.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아니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면요, 어떤 선택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선택에 대한 타당성 기준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네핏과 코스트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뭐 늘상 그렇듯이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면 하는 것이고 코스트가 더 크면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잘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우선 편익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요거를 살짝 한번 볼게요. 아니 환경 정책, 환경 개선됐다,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 이거를 우리가 좀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거, 사실 비용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 편익 자체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willingness to pay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환경이 개선되면 얼마나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요. 지불의사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뭐 경작에서 늘상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당신이 지불하려는 유보 가격 같은 거야. 당신은 뾰족한 학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할 생각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소중할수록 많은 것을 희생할 생각이 있고, 뭐 전 별로입니다. 그러면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지출 함수라고 해놨는데 이거 미시경작에서 하는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냥 우선은 넘어갈게요. 거기 나와 있는 표가 뭐냐면, 당신은 환경이 이전보다 개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더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뭐 그거를 우리가 지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요, 또 다른 접근 방법이 뭐냐면 약간 네거티브하게 접근하는 거야. 자, 2번 오른쪽에 보시면 회피 행위 접근법이야. 그래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좋은 쪽 말고 안 좋은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건 약간 느낌이 코스트로 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또 역시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우리 예를 통해서 보세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 차를 살 때 뭐 좋은 차, 비싼 차는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안전 옵션 장치 그런 것들도 이제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 장치 같은 거를 부착하게 되면은 당연히 뭔가 좋겠죠. 근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당신은 안전장치를 부착하는데 돈을 쓴다? 그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설마 사고 나겠어? 해가지고 그냥 회피, 위험에 대한 회피에 대해서 그닥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안전장치 설치를 안 하게 되는 것이고, 한번 사고 난 사람들은요, 그 뭐 트라우마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지불할 의사가 있겠어요. 뭐 살짝 다 중첩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종 일하실래요? 하면은 뭐 3D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인저러스하고 막 디피컬트하고 뭐 더티한 그런 환경에서는 뭔가를 대가를 더 지불해 줘야 돼. 보상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신은 역시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실제 해보면요, 이렇게 위에 거랑 다르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차를 살 때 아이 설마 사고 나겠어? 난 운전 잘해. 스스로 보면 다 과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근데 사실 사고 나는 건 뭐 자기가 운전 못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중앙차로를 침범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헤도닉 가격 접근법이라 합니다. 헤도닉. 자, 헤도닉이라는 거는 이제 번역을 뭐 쾌락 어쩌기 헤도니즘 뭐 거기서 나온 건데, 번역이 애매해서 그냥 헤도닉이라고 그냥 써요. 자, 이거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뭔가 가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특성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얼마나 부여하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성이라는 말 나와 있죠. 아니 우리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차도 마찬가지인데 차를 구입할 때도 얼마나 안전장치, 옵션, 뭐 브랜드 가치 등등 이런 것처럼 헤도닉 이런 것도 집값이라 해볼게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 건축비 이런 거에 있고 말 그대로 자재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거기 계신 분 집값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주변에 어떤 환경? 네? 뭐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뭐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또 옆에 친구는 뭐 있을까? 나쁜 거,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집값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거 소각장 필요하긴 한 거야. 근데 누군가 이런 것들을 안 좋은 걸 받으면 또 대가로 뭐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아무튼 등등등 이런 거. 만약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원이 얼마나 좋은 학원이 뭐 있는가 등등 그런 것들. 거기 보시면 학군이라든가 뭐 쾌적한 환경,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비슷비슷해요. 조건부 평가법이라 합니다. 조건부 평가법. 자, 이거는요 앞에 조건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어떠한 조건에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우선 거기 첫 번째 있는 가상적인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조건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그래서 역시 이거야.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개선된다면 당신은 뭐 물론 이제 그 도구 방법은 이걸로 주로 써요. 얼마나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예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수영을 즐길 정도로 한강이 깨끗해진다 하면은 당신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이 이제 돈을 지불할 생각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죠. 장점은 이제 가상적인 거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다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 조건부 평가법을 제일 일반적으로 기반으로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 이거 뭐냐면 야 이걸로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죠. 특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학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경제학자들은 설문조사 같은 거 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여러분도 이 수업을 들을 때 시험 보기 전까지는 시험 공부하기 전까지는 뾰족한 학점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선호했잖아요. 근데 막상 환경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행동은 뾰족하게 하지 않고 둥글게 행동을 했어요. 그럼 둥근 학점을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사와 행동이 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라는 게 뭐야? 당신은 환경이 깨끗해지면 저 이만큼까지 낼 생각이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진정한 선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학자들은 설문조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중시 여겨요. 그래서 요즘 경제학의 접근 방법은 뭐 행동경제학, 행태경제학 이래가지고 직접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뭐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부정적이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다 행동경제학에 나와 있는 표현들인데 1번에 보시면 응답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긍정적으로 질문하냐 부정적으로 질문하냐 아니면 거기 표현이나 순서를 바꿔도 이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고. 근데 그 조금씩 다른 게 다 합쳐지면은 크게 영향을 이렇게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항 짜는 거 있잖아요. 설문, 질문 그런 거 하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대충 설문지 만들어서 돌린다? 안 됩니다. 어떤 논문으로 하려면 그 설문지의 문항 하나 이런 것들
이거 하나도 그냥 막 이렇게 엄청난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짜게 돼요. 방법이 있죠. 이것도 이제 설문지 만드는 방법.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만족감 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환경 하면은 이타적인 것까지 원래는 기본적으로 경장에서 얘기하진 않죠. 근데 환경이 깨끗해지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겠구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환경에서 살겠구만. 그것까지 하면 이중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또 있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만족감 효과 이렇게 해놨고요. 또 부존 효과라고 이렇게 해서요. 이것도 이제 많이 얘기하죠. 소유 효과라고도 합니다. 부존, 소유 효과, 소유. 내가 한번 이걸 소유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해봤어요. 뭐 예일대학에서 했나? 거기서 이제 그 머그컵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딱 했을 때 뭐 애정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도 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되면 나 SKK 싫어 뭐 이럴 수 있겠지. 내가 원했던 대학도 아니고 전공도 안 맞고 캠퍼스는 이게 뭐야 이렇게 따지면 하나둘 끝도 없어요. 저 다닐 때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지였어. 진짜 그때야말로. 그때는 심각했죠. 지금은 그래도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뭐 다 지저분했던 시절인데 책상에도 깨끗하잖아. 이 첨단 강의실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책상에 낙서는 막 엄청 고등학생과 비슷했어요. A와 B는 좋아한대요. 막 이런 게 벽에 있지 않나. 책상에는 시험 보기 전에는 다 공식으로 다 있지 않나. 화장실 가면 이런저런 낙서에다가 학교가 언제 망할까 맨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제 또 어디 재단에서 인수한다더라.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불안해하니까 막 잘 진행되고 있다. 막 이렇게 신문에 발표를 하는데 그거 애매하지. 그래서 뭐 유수의 재벌 회사들이 뭐 한다더라. 벌써 옛날이 됐는데 뭐 삼성이 될까? 삼성이 원래 재단이었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시 할까 뭐 등등등 있는데 아무튼 뭐 잘 되긴 했어요. 잘 되긴 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또 학교를 이렇게 오게 되면은 문과, 이과도 떨어져 있고 또 그나마 이제 이공계가 요즘은 또 더 많이 또 좋아졌다며.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이렇게 많이들 안 가는. 교통도 불편하고 그랬지. 지금이야 뭐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뭐 휙휙 가긴 하겠지만 옛날엔 뭐 거의 뭐 시골처럼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오면은 늘 막 이제 막 그런 투덜투덜 되는 그런 사람들로 가만히 대부분이고 대부분 또 뭐라고 할까? 재수? 반수?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학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딱 왔는데 이거 내가 최고 참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제가 중간밖에 안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딱 와가지고 했는데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아무튼 좀 엉망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어떤 후배는 막 SKK를 막 이름을 막 붙여가지고 안 좋은 거죠. 뭐 소고기 대학이다 막 이러고 도대체 웬 소고기야 막 해가지고 뭐 그러긴 했는데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좋든 싫든 4년 이렇게 다니고 뭐 더 다니긴 하겠죠. 뭐 군대 갔다 오거나 휴학하거나 이러면 더 그렇게 하면 학교에 대한 또 애정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또 이제 누가 학교를 막 비난하고 하면은 괜히 뭐 학교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괜히 화가 나고 기분 안 좋고 그런 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건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뭐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학생들이 오잖아. 그러면 엄청난 나쁜 그 이미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뭐 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내가 미국에 안 가고 독일에 가서 있었다. 근데 뭐 또 이렇게 아주 나쁜 기억이 있지 않으면 또 그냥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같은 거 이거 할 때 응답할 때도 약간 그런 인간의 성향이 반영되니까 경작은 뭐야? 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걸 강조하는데 이게 아니지. 뭐 사실 인간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성적이고 등등등. 자, 그래서 나름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이건 대안이 있어? 막상 또 대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밑에 결론. 경작에서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에로우와 솔로우라는 학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의뢰를 해서 아니 교수님들 이런 조건부 평가법이 진짜 그렇게 꽝입니까? 해봤는데 뭐라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꽝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통 어쩔 수 없이 이런 용역 같은 걸 줄 때는 좀 뭔가 정부의 의지가 있잖아.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냥 현재로서는 가장 진짜 말 그대로 최선의 정책은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타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비용은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한다? 그럼 정화시키는 데 따르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룰이 있잖아. 규정을 지키는, 준수하는 비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돈을 쓰게 되면 당연히 뭐 생산과 관련한 성장과 관련 측면에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러한 측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감소하죠. 생산이 줄어드니까. 우리 피구세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거기 맨 마지막 제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깨끗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해서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기여가 되면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정책에 대한 소득분배 측면에서 볼게요. 아니, 환경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가는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혜택에 대한 분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환경이 깨끗해졌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책에 따른 효과가 전 국민들한테 전부 다 똑같이 분배되는 건 아닐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개선했어. 약간 이게 뭐 비용 편익과 관련한 뭐 가치 판단을 빼는 거죠. 여기는 가능하나 효율성 측면이면, 여기는 이제 공평성 측면에서, 소득 분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의 혜택이 어떻게 되는가, 뭐 그걸 볼 거예요. 우선 보시면, 아니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립공원 같은 산이나 국립공원을 깨끗이 했다 할게요. 국립공원을 잘 단장해서 등산하기 좋게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럼 이제 혜택을 누가 봅니까 하면 전 국민이 다 보긴 하겠지. 근데 공공재사인 것처럼 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겠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보고, 등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안 볼 것이고, 소득계층으로 따져보면 저소득층은 가만히 보니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주말에 여유가 있으면 등산 가면 좋겠지. 근데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저소득층이 주말에도 일을 하느냐고, 알바 같은 거. 그래서 저기에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용도가 낮다고 할게요. 그럼 혜택이 별로 없는 거지. 물론 이제 엄청 돈 많은 사람은 됐어, 안 깨끗하면 해외로 가면 되지, 이렇게 또 하면 또 너무 그렇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 등산도 가고 사람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반면에 거기 나와 있는 대기라든가 상수도 이런 물 있잖아요. 수돗물, 아리수, 이걸 깨끗하게 하게 되면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정수기나 물을 사 먹을 테니까 물을 깨끗하게 하던 어떻게 하던 뭐 약간 큰 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저소득층이 수돗물 받아다가 좀 끓여 먹고 그걸 많이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혜택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한다 라고 했을 때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혜택이 누구한테 먼저 가게 되는가. 그것도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긴 하겠죠.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는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고용이 축소되는, 그리고 생산물 가격이 인상되니까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봤었죠. 요렇게 피구세 보면 이게 PMC, 이렇게 SMC, 이렇게요. 수요 곡선. 그럼 여기는 사적인 측면에서 최적인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적. 이렇게 되면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지. 고용이 위축된다. 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요. 당연히 우리가 물건이 가격 비싸지니까 실질 소득,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선 소비의 실질 양이 소비량이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비용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늘상 이제 환경 문제 관련해서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재앙이다, 뭐 일자리 협박 등등등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아직 논쟁이 있고요.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면 아니 앞에 얘기한 것처럼 환경 오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까 투자가 위축되고 등등등 이래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환경을 되게 깨끗하게 기준이 엄격하다 해볼게요. 그럼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아. 만약에 동남아 국가나 이런 데서 그런 환경 규제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여기 왼쪽에 한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글씨를 쓸 수 있을까요? 뭐 생산성이 다 하락한다. 아무튼 다 뭔가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쵸? 그런데 뭐 환경 규제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 너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포터라는 교수는 아니 동태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기존에는 당장 봤을 때는 좀 네거티브하다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 혁신이라든가 친환경 앞으로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그 속도 조절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무역과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내 기업에게 이제 추가적인 비용과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나 이런 뭐 현대 이런 데에서는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 시설이나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깁니다. 신규 투자도 해외. 요즘은 또 이제 해외가 또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해외로 옮기게 되면은 그럼 무역수지 적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뭐 다양한 견해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 관련한 게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기 소득분배 측면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봤고 편입과 비용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짝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소득분배 쪽으로 파트를 바꿔서 할게요.